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 요격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딱 보다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맞춰가지고 격추돼가지고 폭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야 벌써 완성됐어요 우리나라. 아 그럼요. 야. 네, 지금 보시는 게 트럼프가 라이브에서 이제 그 F-47을 미국 보유사랑 계약하기로 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6세대 전투기고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속도, 기동성, 탑재량 중에서 비슷한 게 없다.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론과 함께 비행할 수 있다. 뭐 수출이 가능한데 대신에 수출을 하려면 성능이 10% 떨어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동맹국이 언제 적으로 될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세대 전투기 발표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보통 미국이 새로운 기체, 새로운 무기를 내놓을 때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뚝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트럼프가 이제 미국 공군참모총장이랑 이렇게 이제 그 피트 헤그세스 이제 국방장관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정확한 사진이 이런 게 없이 지금 딱 두 개의 사진, 그러니까 지금 저게 지금 PT에 뜨려져 있는 두 개의 사진, 요렇게 생긴 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두 개의 사진을 약간 옛날 TV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 삼각대에 세워놓고 아 요렇게 생겼어 하는데 어떻게 생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가려져 있어요. 뭐 무슨 안개가 꼈나 싶으면서 아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아 이게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게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급하다. 급하다. 요거 두 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참모총장 데이비드 올빈이 성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적응력이 뛰어난 전투기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쉽다. 이런 이야기도 강조를 했고 어떠한 적보다 우위를 정한다. 뭐 이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비행할 것이다. 지금 내가 아티스트 렌더링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으로만 있는데 이게 합성이 아니고 네. 진짜 있을 것인데 아직은 좀 기다려 달라. 그다음에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해서 이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쌀 수가 있나? 미국제 전투기 정말 비싸거든요. 지금 5세대 전투기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고 있는 F-35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이상 뭐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싸다는 기준이 뭐냐? 지금 5세대 전투기는 F-22랑 F-35가 있어요. F-22가 조금 더 기동성이 좋고 이제 좀 더 멀리 가는데 지금 생산이 끊겼어요. 그 생산이 끊긴 F-22를 지금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라인을 복구해서 생산하면 대당 한 3억 5천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3억 5천만 달러보다는 그래도 F-47이 싸다. 예, 요 이슈가 있는 게 약간 맥락이 뭐냐면 F-22가 정말 좋은 비행기인데 나온 지 20년이 됐어도 세계 최고의 비행기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을 중단하고 이제 라인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팔아줘서 안 되나 했는데 거절당했고 일본이 아주 열심히 이거 F-22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법으로 F-22는 수출이 안 된다고 해서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F-22에 미련 갖지 말고 우리 F-35 수출된다고 이제 트럼프 각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게 관심을 가져라. 3억 달러밖에 안 해. 한 해 3억 달러면 지금 1,400원, 500원이니까 4,000원. 하지만 그래도 싸다고 주장하는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옛날 자동차랑 지금 자동차랑 다른 게 사실 지금 자동차랑 컴퓨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뭐 인포테인먼트 뭐 있고 자동차 엔진 컨트롤도 다 이제 컴퓨터라고 요것처럼 전투기도 4세대에서 5세대로 지나면서 거의 그 날아다니는 컴퓨터가 됐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그 버전업을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쉽게 만들어졌는데 실상은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코딩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할 때 그 하드웨어 디버깅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F-47은 F-35의 이런 실수, 이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슷한 걸 지적하는 게 이건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실수를 가지 않도록 쉽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기능도 확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 그리고 우리 거는 좋다. 이런 광고성 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F-47은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일 겁니다. 사실상 눈에 안 보이고 스텔스 얘기하는 거 같고 전례 없는 위력을 발휘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번 발표 때 F-47 성능이나 뭐 스텔스 능력이나 이런 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건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진이 달랑 2장만 공개가 됐다는데 그 2장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려놨다는 거는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이 전투기의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디 붙어 있고 꼬리 날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숨겨놨는데 이렇게 숨겨놓은 이유는 이제 중국과 일종의 정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방송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중국은 이제 J-36, J-50이라는 6세 전투기를 미국보다 먼저 공개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정식 공개가 아니고 그냥 하늘에 낮에 띄었더니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날짜가 마오쩌둥 생일이었거든요.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중국은 이제 기술국이라서 이제 미국이 원래 군사과학 기술의 제일 발달됐고 그 발달된 정점에 전투기가 있는데 미국이 미국이 중국보다 6세 전투기를 늦게 공개했다. 이런 걸 좀 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에 대해 반박해서 아니다. 우리도 빨리 나올 거고 트럼프 임기 중에 이 비행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스텔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따라 가지고 레이더에 얼마나 잡히고 이런 데 대해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스텔스에 대해서 여러 기술이 있는데 핵심은 각도를 어떻게 맞추는가, 비행기가 어떻게 날개가 디자인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지어놨죠. 이 지어놓은 것은 중국 보고 너네들 있는 건 아는데 아직 분석은 하지 마. 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제 그래픽만 있는데 6세 전투기는 미국도 지금 가지고 있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 혹시 51구역이라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이 산다 맞아요, 혹시 들으신 거 있죠? 네바다 사막의 미국 공군의 비밀 연구 시설인 51구역에서 2019년과 2022년부터 이미 6세 전투기 먼저 띄웠어요, 미국이. 근데 공개를 안 하고 보안이 잘 지켜진 것이죠. 흔히들 이야기할 때 중국이 군사보안이 훨씬 심하고 미국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숨기고 보여줄 때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고 국기 되다가 어둡게 생긴 것도 이게 눈에 대놓고 나는 포토샵을 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텔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델타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타익과 카나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징어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귀날개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날개가 가지고 있다. 요게 지금 F-47의 가장 큰 특징이고 사실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 논란이 됐냐면 지금 보여드릴 거는 중국의 J-20 전투기고 요게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데 나올 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중국의 J-20이 이렇게 카나드가 있고 이게 삼각형 델타이기를 해가지고 귀날개가 달려 있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오징어같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요 앞에 있는 카나다의 날개가 레이더 전파가 앞에 왔을 때 여기 반사가 안반사를 일으켜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 아니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과장을 해서 카나다가 있으면 무조건 스텔스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미 이게 다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스텔스기를 연구하는 로키드 마틴이 지금 F-35를 개발하기 20년 전부터 스텔스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까 연구를 했는데 카나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제 비교랑 성능이랑 이런 거 했는데 카나다를 달아도 스텔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놨고 이런 것들을 다 중국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투기 개발이나 스타일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고 미국에서 다 배운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어서 저는 중국 전투기를 이제 미국 전투기의 그 충실한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컨셉이나 이렇게 목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성능적으로는 이제 공개된 게 없고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쇼케이스 같은 느낌인데 그럼 기자님 특파님 보시기에 이게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 F-22 랩터를 능가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것 중에서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설명을 드리면 일단 F-47은 F-22나 기존의 그 어떤 스텔스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납니다. 왜 이렇게 뛰어나면 일단 꼬리 날개가 없어요. 꼬리 날개가 왜 중요하냐면 전파가 그 스텔스기는 생긴 게 중요하고 전파의 난반사를 어떻게 억제시키고 조절해가지고 내가 레이더 전파를 쐈는데 이게 수신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꼬리 날개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평평하고 납작할수록 이런 그 전파를 잘 반사하지 않는데 꼬리 날개는 튀어나와 있잖아요, 수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없앴고 F20이나 그 J20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있어도 그 수직 꼬리 날개가 있긴 있는데 좀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KF22도 그런데 요게 다 반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제일 좋은 건 요런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 좋고 그걸 F47이 실제로 이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에서 평가하기로는 F47은 세계 최초로 전방위 스텔스, 광대역 스텔스가 적용된 전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파는 이제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초보적인 과학 수업으로 들어간 주파수는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5세 전투기는 스텔스는 스텔스인데 단파 그러니까 좀 짧은 파장의 스텔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적 전투기가 쓰는 레이더는 주로 그 전파가 좀 짧은 파장이어서 파장이 긴 그러니까 보통 TV 전파 UHF나 이런 걸 하는데 아마 이제 옛날 TV에는 UHF, VHF라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전파의 파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좀 그 파장이 좀 긴 거를 UHF라고 하는데 이런 그 저주파 대역에서의 레이더 스텔스가 5세대는 부족했는데 F47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높은 그 저주파수에도 스텔스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스텔스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빨간색으로 이게 나비형 RCS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RCS란 건 레이더에 잘 잡히는 신호의 크기입니다. RCS가 크다. 아 얘는 스텔스기가 아니다. RCS가 작다. 이러면 스텔스기다 해가지고 지금 스텔스기의 RCS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보는데 이 벌레가 0.002 제곱미터의 RCS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 F35가 0.005의 RCS를 가진다. 새가 0.01이다. 이렇게 돼 있고 F16은 4.0이라 돼 있는데 참고로 뒤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F16과 B2 사이에 우리 KF21이 있고 이렇게 이 RCS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RCS라는 게 결국 확률 싸움인데 확률이 각도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행기를 앞에서 레이더를 쏠 때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한데 옆이나 뒤에서 쏘면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 전파가. 요거를 이제 나비형 RCS라고 하는 게 이 전파에 방사되는 크기가 요 앞부분, 전방 부분 낮은데 측면과 후면이 길어서 약간 팔자를 옆으로 눕혀서 나비 날개 같아. 요런 의미에서 나비형 RCS라고 표현을 한대요. 네. 요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게 5세대 스텔스의 나비형 RCS인데 F47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걸로는 저는 나비형이 아니라 옆에서 봐도 안 보이고 뒤에서 봐도 안 보이고 요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거의 볼 수 없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6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이제 그 꼬리 날개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꼬리 날개는 원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고무동력기 어렸을 때 만들어 보시거나 요새도 사실 학생들이 그런 거 만들 때 꼬리 날개를 달라 놓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게 안정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날게 하는 거랑 방향타 그러니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뒤에 꼬리 날개를 사용해서 방향 전환을 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F47 그리고 중국의 6세대 전투기도 기기묘한 방법으로 전투기의 방향을 조절한 기술들을 씁니다. 뭐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이제 전투기 속력을 줄인 데 쓴 에어 브레이크 같은 걸로 방향을 전환하고 한쪽이 속도가 느려지면 이게 돌아가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날개가 처음에는 눕혀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올려져가지고 꼬리 날개 역할을 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투기 기동성은 F22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F47 같은 경우에는 크고 둔중하기 때문에 근접전 그 탑건 보셨나요? 탑건2? 네. 거기에서 이제 탕크루즈가 막 결란한 기동을 하고 그 상대방이 마지막 전투에 보면 상대방 나라의 전투기는 탕크루즈가 탄 전투기보다 더 신형 전투기라서 막 공중 제비도 돌고 막 정지를 하면서 막 미사일 피하고 요거를 PSM 기동이라 해가지고 포스트 스톰 매뉴버라는데 이게 그것까지는 너무 전문적인 거고 쉽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에 나온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막 정지해서 피하고 아주 근접전에서 막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기능 가진 거는 없어요. 대신에 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멀리서 공격하고 적을 저한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게도 F-47이 지금 무게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45톤이에요. 이게 45톤이 어느 정도냐면 F-35보다 훨씬 무겁고 F-22보다 20% 이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둔중하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스텔스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요즘은 또 이제 무인 전투기 혹은 뭐 AI 드론 뭐 이런 게 융복합되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 이게 유인 전투기는 맞나요, 기자님? 네, 그 트럼프가 발표했을 때 이 비행기는 드론과 함께 작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멈티 유무인 복합이라고 하는데 유무인 복합 개념을 잘 설명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건 F-47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에 대해 설명한 건데 어떤 거냐면 무인기랑 유인기 그 다음에 다른 비행기들이 서로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그 예전에 그러니까 5세대 이전의 비행기들은 약간 비행 시뮬레이션 혼자 내가 전투기를 조정하는 거였다면 6세대 전투기는 전략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처럼 여러 유닛을 내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유인기가 무인기를 통제하고 그다음 작전을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능이 갖춰져 있고 여기다 인공지능을 결합해가지고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5세 전투기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컴퓨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뭐 육지 통신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스텔스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스텔스기가 아닌 비행기랑 드론이랑 같이 비행할 때 적군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 드론은 작으니까 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스텔스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적군 입장에서는 사람이 탄 게 제일 잘 보이고 아 얘만 죽이면 딱 되겠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과 같이 가는 유인 전투기도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나야지 드론과 같이 작전하는 유인 전투기도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야지 안 그러면 표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세 전투기인 F-47은 드론과 연합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쨌든 성능도 뛰어나고 정말 뭐 기대할 만한 전투기 같은데 특파원님 그럼 6세대 전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그게 뭔가요? 6세대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의 취재라든가 이제 선임 기자분들한테 이야기한 특징은 핵심은 중국은 미국을 따라한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한 요소가 뭐냐? 멀리 가는 겁니다. 지금 5세대 전투기로 지금 그 J-22라든가 F-22 같은 건 공통적으로 항속거리가 기존의 전투기 그러니까 뭐 KF-21이나 이런 데 4.5세대 전투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둘 다 스텔스 전투기가 뭘 하느냐 딴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서로 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서 이게 상대방에서 멀리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이 미사일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하면 그 전투기 성능이 너무 아무리 좋아봤자 이게 선제공격당해서 지상에서 부서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멀리 오래 작전을 하는 게 중요해서 장거리 비행 능력, 약 5세대보다 약 50% 이상 장거리 비행 능력 하는 게 중요하고 속도도 더 빠른 게 중요하다는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이나 미국이 다 우리 6세대 전투기 속도는 어떻게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하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래도 20% 이상은 더 빠르지 않을까 평균적인 속력이 이렇게 예상을 하나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6세 전투기의 또 다른 특징이 슈퍼 스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세 전투기는 앞부분에서만 스텔스가 잘 되고 옆이나 뒤에서 보면 잘 안 잡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파수를 좀 바꿔서 신형 레이더를 잡으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반면에 모든 대역의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그 전방향 스텔스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밀 기능 같은 게 6세 전투기에 아직 공개 안 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세 전투기 J-36에 수상한 장비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좌우에 카메라 같은 게 달렸는데 이게 혹시 정밀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레이더가 아니라 카메라로 적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이론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F-47을 보면 그런 카메라가 전혀 없어요. 그냥 캐노피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데만 있고 아주 매끈하게 생긴 대신에 요 이 레이더가 생긴 게 엄청 넓어요. 이게 F-22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약간 원형으로 해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건 오리같이 생겼죠. 오리 부리같이 이게 레이더 크기가 훨씬 커서 이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레이더가 아니라 새로운 레이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요즘 하도가 AI랑 네트워크 뭐 이런 게니까 여러 대의 레이더가 뭐 한 개의 레이더처럼 작동을 한다거나 송신과 수신을 분리한 다음에 AI로 이걸 알고리즘 처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 저희가 찾아보는데 뭐 양자 기술을 사용한 레이더를 사용해서 스텔스기를 다 잡아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만 하고 이게 실증이 되고 있나, 어느 나라에서 뭘 만들고 있냐 이런 게 다 비밀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게 엔진 이야기에서, 아까 전에 6세 전투기가 20% 이상 멀리 가고 빨리 간다는데 이게 핵심이 엔진이고,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적응형 사이클 엔지니어링이 뭔지 이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걸 들고 왔는데, 네. 쉽게 설명하자면 제트 엔진은 원래 불꽃 가스, 그러니까 연소를 해가지고 확 하는 그 빨간색 가스 있잖아요. 네. 고출력 말고도 바이패스라 해가지고 그 가스로 돌아가는 팬으로 사용해서 바람도 같이 전투기 추진력이 됩니다. 그 여기 사진에서 보면 푸른색이 바이패스고 여기 보라색이 연소 가스인데, 요 바이패스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투기 제트 엔진, 그리고 모든 항공기 제트 엔진의 효율과 연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여객기 타실 때 여객기 엔진 엄청 두껍고 짧게 생겼잖아요. 네. 이 전투기는 얄쌍하게 생긴 게 이게 바이패스 비율이 차이 나기 때문인데, 느리면 느릴수록 그 바이패스가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연소 가스 말고 옆에 팬이 돌아가는 그 바람이 힘이 강할수록 연비가 좋아지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이패스는 이게 방해가 되고 연비가 떨어뜨려요. 그리고 미국은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요거를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율을 조절해서 어떠한 속도나 고도에 있어도 최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엔진을 이미 만들었고, 그 만드는 것을 F-35에다 원래 F-22에다 장착을 하려 했는데, 이거 엔진 성능이 좋은데 이거를 100% 뽑아내려면 기존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엔진 성능이 맞는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게 NG-80 혹은 6세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엔진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의 J-3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3개예요. 네. 이게 엔진이 3개 달린, 제트 엔진 3개 달린 전투기는 지금 5, 60년 만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트 엔진이라는 게 아무래도 무겁고 복잡하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쌍발, 보통 한 발일 때 제일 단발일 때 제일 좋지만 쌍발로 가도 이거 좀 연비나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개를 만든 거는 이제 좀 느리고 멀리 가야 될 때는 뭐 한 개만 키우고, 이제 고속 성능을 갈 때는 엔진 3개를 다 키우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꼼수를 부렸으나, 미국보다는 엔진 기술이 약간 뒤처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6세 전투기 경쟁의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 전투기가 어쨌든 성능적으로는 아직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F-47이 F-22를 능가하는 성능이라고 할 때 중국의 지금 J-36 같은 최신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전투를 벌인다고 하면 또 요즘 양안 전쟁 그 이슈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누가 이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댓글로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어떻게 알아가 사실이지만 지금 알고 있는 팩트를 기반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세 전투기 대략적인 특징, 특히 엔진이나 이런 항속고리 부분 나왔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게, 그래서 6세 전투기는 어떻게 적을 탐지하냐, 탐지 수단인 거예요. 그 30년 이상 스텔스기가 일방적으로 유리해서 스텔스기는 잡지 못한다, 스텔스가 없는 비행기는 일방적으로 격추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스텔스 탐지 수단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걸 6세대에 통합을 할 건데, 중국은 미국은 어떤 걸 도입했을 것인가, 이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이게 알려지고 이 기술의 차이가 밝혀지는 순간 승자가 결정 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승리가 그래도 점쳐지는 것이, 중국도 이런 레이더나 전자장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뭐 화웨이 잘 아시겠지만 5G 통신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했던 거, 이게 군사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세계 2위의 레이더나 기술력이나 참 그런 광학 쪽에서도 발달이 됐는데, 인공지능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하드웨어, 새로운 하드웨어 결합됐을 때 이거를 수십 년간 연구한 미국이 중국보다는 앞서 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미국의 6세 전투기는 이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J-25 이런 것들도 다 탐지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크다. 하지만 증거가 있냐 하면 없어요. 왜 없냐? 제가 미국에서 가가지고 이제 에비에이션 위크라든가 우리 선임 기자 분석가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에 지금 농담으로 호롱탕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코로 설렁탕을 먹는다는데 이제 군사기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보안이나 이런 걸 준수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군사기밀 같은 거 우출했으면 이제 국정원이나 무서운 아저씨들이 코로 설렁탕을 먹이면서 야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부르는데, 미국에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외계인이 납치해 간다 미미스. 내가 미스터 김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외계인이 나를 납치해 간다 해요. 네. 미국이 납치해 간다고 아니에요. 심지어 외계인이 기술을 전수해 줬는데 이거를 유출하면 안 된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데, 요게 어떻게 밝혀진가? 그게 좀 앞으로 미래 20년간의 양한 전쟁 혹은 미래전 자체를 결정지을 아마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F-47 전투기 정말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전투기 미국에서 돈 주고 사오면은 야 북한이나 뭐 잠재적인 중국이나 참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은 F-22라도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 쪽에 배치될 가능성, 우리 구매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트럼프는 일단 이거를 팔면서 우리는 수출할 거야. 하지만 성능은 10% 다운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동맹국이 언제 이제 적이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약간 참 기분 나쁘게 말을 해놨는데 사실 팔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건 맞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KF-21이 한 대 1,000억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옛날보다 비싼 건데, 지금 F-16도 오늘 필리핀이 F-16 구매한다고 이제 F-16 얼마에 이렇게 견적을 물어봤어요. 견적서가 왔어요. 그게 거의 1,500억 넘게 해가지고. F-16이요. 옛날에 F-16이 가성비로 유명했는데, 이 F-16의 부대 뭐 무장도 하고 정비도 하고 온갖 걸 다 풀옵션을 넣다 보니까 이 가격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성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대 3,500억, 4,000억이 넘을 건데, KF-21이 성능이 물론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니까 요거 여러 대를 사는 편이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겠나? 더 중에서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이로 믹스, 그러니까 소수의 그 고성능 비행기랑 그다음 메인스트림, 그다음 중급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KF-21과 이 F-47 소수랑 KF-21 다수 이렇게 운영한다면 아마 미래에도 대한민국 영공은 이제 저거 위협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가 이 미국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진짜 이게 공군이랑 아니면 업체랑 협의를 하고 나온 말인가,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말 했는가, 신뢰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업체 입장에서 트럼프 말 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에서 현실적으로 이 트럼프 발언은 좀 100% 신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준비는 해야 된다. 즉 트럼프 임기 중에 F-47이 비행을 할 것이고 초도기가 생산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가능하다. 요 전제로 이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 KF-21을 좀 더 발전시킨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또 특파원님하고 이어서 2부에서 또 이제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 전투기에 대해서, 또 미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F-47 발표한 이후에 뭐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무인기 활용이 이제 대세가 되는 마당에 미국이 유인 전투기에 지금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거 개발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F-47 같은 6세대 유인 전투기를 건너뛰고 바로 AI 무인 전투기로 가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이게 이유가 좀 뭔가요? 이게 SNS에서 F-35가 왜 만들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어의 군집 드론 시연 영상에다가 멘트를 다는 거거든요. 여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군집 드론과 AI 기술이 발전됐는데도 뭐 쓰레기 같은 유인 전투기 F-35를 쓴다. 요 발언이 제일 유명하고,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데에서 답글을 달았는데 F-35에 대한 비판을 누가 쓰니까 이저 씨띠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보다 드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활약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바보같이 무인 전투기를 안 사고 유인 전투기를 산다 이런 말을 지금 보면 지금 세계만 보여주죠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게 핵심에는 F-35가 있습니다. 요것도 F-35에 대한 비판이고 처음에 나왔던 것도 다 F-35 같은 거를 왜 사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F-35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앞까지 잠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F-35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격대 성능비가 좋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쉽고 이렇게 했는데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이 코딩이 전투기 코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야 내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 했던 가락을 보면 얘들은 정말 프로젝트 관리 못한다.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비판을 주석적으로 해놨고 트럼프 일기 때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 게 뭐냐면 F-35를 그 이제 막 트럼프 일기 때 생산해서 미국 공군이 배치할 때 네. 트럼프가 F-35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한테 무조건 10% 깎아.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10%를 깎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 진행이 너무 길어지고 비용이 너무 폭증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저 같은 감성이 없지는 않아 있어요. 저 같은 감성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그래도 감사하게 군사 전문가로 불러주시지만 아직 제가 오타쿠 그러니까 밀리터리 오타쿠 시절을 기억하신 분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럽지만 뭐 부정을 할 수가 없고 이 오타쿠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거 말고 딴 걸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순수한 생각이 하나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이 외국 미디어에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디지털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퍼니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군산복 합체를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피터 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터 틸 하면은 그 팔란티어 CEO로도 유명하지만 그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 마가주의에 기반이 되는 어떤 책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 80년도인가요? 네. 그때부터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AI 산업 네. 패권을 이제 주무르는 뒤에 맞습니다. 흑막 그렇게 정주용 CEO님께서 의장님께서 최근에 인터뷰해 주신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취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요 보시면 아마 이제 정주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겠지만 여기 페이팔 마피아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젊었지만 젊은 피터 틸과 페이팔 이렇게 있는데 네. 이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 중에 안두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두릴 이게 이제 반지 제약에 나온 검의 회사 이름인데 안두릴이라는 회사랑 그다음 팔란티아라는 회사가 이제 형제 회사 같은 거예요. 피터 틸이 둘 다 투자를 하고 한 거라서. 그리고 그 안두릴이 미국의 무인 전투기 사업인 CCA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무인 전투기가 좋다. 이 AI 같은 무인 전투기가 이 그 전장에서 지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감성적인 부분 말고도 실제 사업적인 이익에서도. 이런 맥락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파원님 그럼 실질적인 걸로 여쭤볼게요. 무인 전투기가 어쨌든 격추됐을 때 사람 파일럿도 죽지 않고 이거 뭐 부담 없이 적진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상식적으로는 이제 유인 전투기보다는 사람이 탄 거보다는 무인 전투기 뭐 2대 세대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막 기동 이렇게 빨리 할 때 사람은 막 기절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미국 공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군, 그 중국 전 세계 공군들이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필요한데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드는지 보면 사실 무인 전투기 개발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번에 보잉이 만든 그 F-47을 만들기 20년 전에 내놓은 팬텀 레이라는 무인 전투기고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래 F-16 같은 거 다 대체할 수 있다. 그 1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 가격이 2억 달러가 넘습니다. 왜 넘었냐면 이때 당시 10년 전에 휴대폰 아이폰 3가 나왔었나? 나 기억도 잘 안 나요. 아이폰이 나왔긴 나왔을 거예요. 스마트폰이야.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AI 혁명 시대랑 그때 당시 AI 수준 생각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부족한 AI 기술과 이런 능력이 있는 데서 무인 전투기가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장비라 이런 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취소된 이유 F-35보다 싸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더 비싸가지고 이 무인 전투기는 답이 아닌 것 같아 해서 몇 년 동안 무인 전투기 계획이 포로했고 요것도 개발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LLM의 시대, 그다음 무인 전투기 시대, 무인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다르파 같은 그 다르파라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인공지능 파일럿과 이제 그 사람이 공중전하는 이런 것들 시험을 했는데 사람이 거의 한 명 빼고 다 졌어요. 그 한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공중전을 할 정도로 발전이 됐지만 핵심은 인공지능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이게 비용과 시간이 폭증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감독 관리를 하고 인공지능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가 같이 이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힘들고 위험한 일만 무인 전투기가 전담한 게 지금 현재 제일 효율성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돈만 쓰고 시간 쓰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건너뛰고 완전 무인 전투기 체계로 개발을 선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 사실인가요, 코커님? 말씀 정리한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유인 전투기 NGAD 그리고 무인 전투기 CCA에서 CCA 사업만 남고 NGAD 사업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런데 어떻게 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세 전투기 NGAD 사업이 F-47이라는 이름으로 펀딩을 받고 한 게 결국 사람과 무인기가 로봇이 인공지능이 같이 협업하는 것이 최선의 전투력이고 네. 다만 이건 있어요. 그 NGAD F-47 이야기 저희가 한참 했지만 이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직접 투입하는 건 무인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CCA 사업의 규모가 이 NGAD 6세 전투 사업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긴 해요. 근데 요게 다소 와전되어 가지고 이제 무인기만 미국이 만드는갑다 이렇게 말이 뜨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같이 가야 되는 이상 사람이 탄 전투기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에도 잠깐 말했지만 무인 전투기랑 사람이랑 같이 다닐 때 사람의 무인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이 없으면 그냥 걸어다니는 표적이에요. 무인기만 살아남으면 얘들은 어리버리하고 이제 지휘관이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장수 잃은 병사들처럼 이제 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으로 대세가 무인기라고 할 때 이겨낼 여지가 없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CA 사업 규모 자체가 그래서 CCA는 1000대 이상을 생산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1000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CCA 그 최종 후보 그러니까 CCA 계획이라는 게 저번에 앞서 말했듯이 무인 전투기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포기를 했잖아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과 기술로 단계적으로 개발한 게 인크리먼트라는 개념이라서 지금 현재 제한되는 인크리먼트 1으로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YFQ-42 요게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기체고 이 위에 있는 게 안두릴의 YFQ-44 이게 앞서 말한 그 피터 틸과 특수관계사인 안두릴이 만들고 있는 거고 요게 제일 지금 CCA로서 유명한 그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하나가 한 2천만 달러 정도 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F-47에 대해서 3억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싸게고 저렴하긴 한 거죠. 특파원님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KF-21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마침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인 영상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독자분들한테도 공개하고 싶은 게 네. 김해에서 로어스라고 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요 비행 시제 1호기가 출고했습니다. 제가 CCA 미국 사업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국도 CCA를 만들고 있고 요게 보이는 게 한국형 CCA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로어스라고 합니다. 이게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만들었는데 요게 특징이 있어요. 이 미국 그 CCA보다는 약간 조금 더 크고 무기를 많이 장착한 대신에 가격적으로 이제 좀 성능은 좀 조절해가지고 가성비를 맞추려고 되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폭탄 2발이라든가 소형 미사일 2개를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아직 한 개발을 완성해서 전투에 하려면 10년 정도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도 CCA 사업 미국에 도전한 것처럼 이미 벌써 이런 무인기가 KF-21과 같이 작전대기 나올 것이죠. 그리고 대한항공만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카이도 역시 무인 체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카이의 무인 체계는 NACS라고 해가지고 유인기와 무인기 팀을 짜는 게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인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로어스 같은 게 길이가 10m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무인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사실. 아 무인기에 또 무인기가 또 들어가나요? 드론 속에 드론을 넣어가지고 진짜 힘들고 소모성이, 그러니까 뭐 적한테 몸빵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유인기나 무인기 대신 미사일을 맞아주고, 대신에 이 비행기는 교란해가지고 나는 이제 사람이 탄 무인기처럼 이제 속에 있는 신호 같은 걸 발사하거나 이런 걸로는 이 소형 무인기로 해가지고 KUSRP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항공에서 만들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드론쇼 코리아라서 대한민국 최대의 드론 전시회에서 취재한 건데, 요게 그 CCA 체계로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요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이게 미사일과 다른 점은 회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군 명령을 봐서 공동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AAP라고 카이도 이런 무인 전투기나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AAP의 경우에는 150kg대의 그 전투기인데 이것도 실제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AI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이나 이제 대한항공 둘 다 데이터 축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 비행기에다가 AI로 알고리즘을 넣어서 비행 시험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UCAV라고, 요거는 이제 FA50 사이즈의 무인기인데 아까 전에 말한 노어스 동영상에 보여준 것보다는 한둘레 커요. 엔진도 이제 국산 제트 엔진이 닿아가지고 FA50 사이즈고 정밀 유도무기 2개에서 4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어요. 요건 대신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갈 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와 성능, 무기를 탑재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네. 요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도 미국처럼 무인 전투기 CCA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정말 미래 전투란 비행기 어떤 항공 전력이라는 건 우리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처럼 막 캐리어 같은 거 모함 사람이 조종하는 게 있고 무인 드론들이 막 나가서 싸우고,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소형 드론들이 나와서 뭐 대신 교란하거나 미사일 맞아주고 그런 게임 같은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전투가 벌어질 때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크기에 어떤 성능을 가지는 게 제일 가성비 있는지를 앞으로 찾는 전쟁이 될 거예요. 지금 앞서 설명한 것 중에 대한항공과 그 다음에 카이 둘 다 무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네. 크기랑 성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게 제일 적절한 성능인지도 미국도 찾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A안, B안을 만들어가면서 요 정도가 제일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걸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형하고 대형 무인기를 지금 만들어서 어떤 게 딱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좁고 쫄끼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유인기보다 무인기가 저렴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무인기나 이런 유인기 미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싼 값에 더 비싼 거 무기를 없앨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형 무인기가 중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고 중형 무인기가 유인기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방과학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4.5세대 KF-21 전투기 만든다고 해서 우린 좀 뒤처졌네, 이것도 대단하지만 생각했는데 이쪽도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UCAV, 뭐 CCA 이런 거 만들어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KF-21이 4.5세대 전투기라서 앞서 이제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F-47 물론이고 그 F-22, 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에요. 네. 요 스텔스 기능을 높여야지 무인기랑 같이 갈 때 이게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고, 요런 업그레이드 계획이 KF-22EX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정부 과제나 이런 게 좀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KF-22 제대로 날리는 것부터 먼저 해 하면서 지금 개발이 2026년까지 KF-21이 될 건데 요거 완성에 먼저 신경 쓰고 업그레이드 예산까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하루속히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나 하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서도 이제 아주 큰 그 저력이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F-21로 26년 완성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스텔스 기능으로 이제 6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업체 표현으로는 5.5세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이 있고 네. 그리고 엔진 문제가 있어서 엔진이 이제 미국 기술까지는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완전한 6세대까지는 조금 어려우나 이 6세대 이 일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하시면 복습을 하자면 6세대 전투 특징 멀리 간다. 그리고 멀리 가는 이유는 왜 태평양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 건데
우리가 태평양까지 갈 건 없잖아요. 중국이랑 사실 가까워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국산 전투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40년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특파원님. 비싼 유무인 전투기 말고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특히 밝혀졌지만 값싼 드론이 지금 전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이게 드론 같은 거 막 공개했거든요. 정말 그냥 맘먹고 드론은 싸니까 수만 대를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거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뭔가 북한에 공격을 갈 수 있는 그런 드론 대항 수단이 있냐 좀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의 드론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KUS-LW라 해가지고 또 대한항공이 만든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악명을 떨쳤던 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토바이 엔진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드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몇백 킬로미터를 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폭격할 수 있어서 아주 저렴한 공격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아서 공장도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그런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김정은이 참가를 했지만 우리도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S9, S9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한항공과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기능이나 성능은 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방어에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드론이라는 게 워낙 싸잖아요. 지금 이제 쿼드콥터에다 폭탄을 달아서 쓰는 것들을 대체로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생산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봤자 한 200만 원 안쪽으로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네. 사람이 들고 쏘는 미사일이 1억이 넘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해가지고 그런 게 1억이 넘으니까 이 싼 가격 때문에 북한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대량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무장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드론과 풍선 뭐 그다음에 행글라이더를 사용한 동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군이 초반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다만 이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과장된 부분이 있냐면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드론이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네. 수만 대가 나타나고 이 일론 머스크도 경고한 사진이 있는데. 네. 군집 드론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요거는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해야 이렇게 막 수만 대가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벌레들이가 벌이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하면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일단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파수가 모자랍니다. 드론은 주파수 무선 주파수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정 공역에다 주파수 간섭 없이 하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드론끼리. 그러면 드론끼리 충돌해서 연쇄 폭발하면 뭐 다 말짱황이 되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군집 드론, AI 드론 기술들이 있어야지 흔히들 이야기하는 몇만 대의 드론이 한 번에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고 실제로는 한 번에 이제 100에서 200대 정도. 물론 이것도 많고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막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드론으로 덮어가지고 공격한다 이거는 좀 그 현실적으로 과장된 거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얼마 전에 김정일 본인 앞에서 자기들이 인공지능 드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인공지능 드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LLM 아주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저게 자동차네, 아 이게 탱크네, 이걸 카메라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나왔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먼저 했죠. 그런 게 있고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드론 산업들도 굉장히 발전돼가지고 제가 소개시켜줄 게 꼭 있습니다. 군집 드론, AI 드론에서 이제 발달한 회사들이 크게 니어스랩과 이제 파블로 항공이라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접하게 생겼지만 이거 인공지능이 적용된 공격 드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현지에서 일단 조립을 해요. 이게 그 철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닙니다. 폼보드를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뒤에 그 환경미화 한다죠. 네, 거기에 아주 소재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거기에 폭약과 인공지능 컴퓨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이제 한 200~300만 원 되는 가격에 인공지능 드론이 갖춰져서 얘는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표적을 찾아가지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면 만약에 이제 요격 미사일 같은 게 드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쪽 방향으로 쏘다가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이런 것들도 AI로 구현 가능한 게 한국 업체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저 앞으로 미래전에서 주목받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런 드론들이 뭐 정말 수만 대 날라오는 건 쉽지 않겠지만 100여 대, 200여 대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그
격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초보적이지만 이제 점점 이제 확충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드론 제머가 있습니다. 드론 제머는 뭐냐면 등에 매다는 가방 혹은 총의 형태로 해가지고 드론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게 방해한다는 거는 주파수를 포화시켜가지고 수신이 안 되게 하거나 사람 조종사 드론 조종사 사이 전파를 끊게 하거나 혹은 드론이 보는 조종하는 걸 탈취를 하거나 네. 영상을 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드론에 선을 달면 이제 무선 재밍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이 있으면. 네, 광섬유 드론이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 광섬유란 아주 얇은 선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해서 이러면 전파 방해나 다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서 하드키 드론이라는 게 최근 연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니어스랩이라는 데서 카이든이라는 하드키 드론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 네. 요격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딱 보다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맞춰가지고 격추돼가지고 폭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야 벌써 완성됐어요 우리나라. 아 그럼요. 야.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1.5리터 페트병 정도 크기라 가지고 네. 엄청 큰 드론 같은 거는 대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청 큰 드론 그러니까 사이드 드론이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쓰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또 드론 요격 드론이라는 것들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서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 저게 정말 미래전에는 정말 전투기 큰 것도 날아다니지만 저런 작은 드론들이 서로 쫓고 격추하고 이런 무서운 영화 같은 전쟁이 벌어지겠군요. 더 영화 같은 장비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천광이라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돼가지고 지금 수도 서울에 배치돼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하늘천의 빛광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이저 무기입니다. 어. 레이저로 드론을 찢어가지고 네. 추락시킨 거고 이게 레이저 무기는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들었지만 시험 개발 그러니까 테스트 용도로 쓰고 실전 배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 실전 배치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게 된 게 우리나라가 최초라 가지고 최초의 실전 배치 레이저 무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수출 상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어진 계기가 딴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대통령실에도 드론이 침투를 한 것 같은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면 이게 낙탄 피해라 해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깨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레이저 무기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드론을 요격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드론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이 쫓고 물고 물리는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님 이게 긴 시간 동안 저희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 특파원님께서 또 신작 K방산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K방산 주식이 뜨겁거든요. 그러다 요즘 조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K방산에 투자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사와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다룬 책인데 핵심은 우리나라 K방산의 그 핵심 상품이 10대 무기 체계를 제가 선정한 다음에 이 무기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왜 잘 팔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담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K방산의 핵심 체계 기업 대기업들 간에 이제 라이벌 구도가 있거든요. 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뭐 하나시스템과 NIC넥서, 뭐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이 기업 간의 라이벌 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혹은 갈등하고 있는지도 다루는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밌게 만들도록 지금 방송처럼 쉽게 만들었는데 무기 체계나 이런 유튜브 보면서 KF-21 저거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K9 뭐 어떻게 코를 쏘고 뭐 수출이 잘 될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무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읽어보면 좋을 거고 반대로 난 주식 투자 관심이 있는데 풍산이 뭐 들어는 봤는데 포탄을 뭐 얼마나 만드는 거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투자를 하려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기에 대해서 방산주와 무기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외부 강연을 할 때는 연예기획사랑 아이돌 그룹과의 관계가 방산기업과 방산기업이 생산하는 무기 체계의 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서 이기느냐, 뭐 아니면 협력 그 회사들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IOA 같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에 나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가 결국 방산주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K방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특파원님 저희 이어서 KF21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KF21 개발이 아주 순조롭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이제 수출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 미사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24년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KF21에서 발사하는데 성공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엔비디아가 만든 공대공 미사일인데 원래 공대공 미사일 중에 제일 잘 나간 거는 미국 RTX사의 암람이라는 무기 체계였는데 미국이 요거의 암람 미사일 통합을 KF-21에 허락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샀어요. 하지만 암람보다 미티어 미사일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로켓 엔진으로 가는 미사일 중에서 미티어 미사일은 이게 로켓은 로켓인데 마치 제트 엔진처럼 공기를 흡입하면서 로켓이 연소가 돼요. 이 공기를 흡입하면서 연소한다는 걸 의미는 로켓 엔진에 원래 산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더 큰 연료를 가지고 있어서 더 멀리 가는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암람보다 3배의 거리를 가는 미사일이 미티어 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150km까지 있는 적도 요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의 미사일을 우리가 통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의 그 KF-21 가성비 좋다 하는데 미티어 미사일 운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전투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전투기들 중에서 KF-21보다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가 없어서 같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공격 능력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KF-21의 가성비를 결정짓는 거, 이게 싸고 저렴한데 미티어 미사일도 쏠 수 있다. 요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북한이 최근에 조기 경보기라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정도까지 발달했네 했는데 그것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안과 조건에 따라서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도 많은데 저는 그게 대해서 충분히 우리 KF-21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조기 경보기 성능을 분석했을 때 약 200에서 300km 정도로 해서 좀 장거리 레이더인 건 분명히 보여요. 그 완성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지만 다만 북한의 조기 경보기의 목적은 딱 하나, 김정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쉽게 말해서 누가 한국 혹은 미국이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띄우면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 없는 살림에 조기 경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띄워놔야 되냐? 평양에 그 조기 경보기를 띄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평양에 떠 있는 조기 경보기는 우리가 휴전선 이남에서 KF-21을 미티어 미사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약간 이게 수를 써가지고 뭐 김정은이 평양에 나가가지고 딴 데 살면 되지 하면서 이제 북한 국경 주변에 뭐 이렇게 해서 300km 밖에 이렇게 하면 미티어 미사일 요격이 어렵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평시 전시에도 이제 그 평양을 방어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고 요거를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미티어 미사일의 이 배치 위치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티어 미사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미국의 암람 미사일이 세계 1위 혹은 가장 대중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능이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 더 좋다. 근데 왜 암람 쓰는 거예요? 암람이 요것이야말로 이제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미티어 미사일 다 좋은데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암람 미사일이 더 저렴한데 암람 미사일이 원래 미티어 미사일보다 최대 3분의 2 정도의 거리밖에 안 나온다 했는데 이게 또 점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요. 미국 무기의 특징이 업그레이드 정말 빨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80%까지 올라왔는데 가격은 거의 4분의 1 가격. 엄청 싸요.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굉장히 비싼데 한 대에 40억이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하는 AIM-2000도 있는데 요거는 좀 싸긴 하거든요. 그 5억이니까 8분의 1 가격인데 요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만드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요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가져간 다음에 트럭에 달아가지고 그 러시아의 드론 공격 같은 거를 이 미사일을 막아내서 재고가 없어요. 이 공급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티어 미사일가 이제 AIM-2000 미사일을 쏜 KF-21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유튜브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다만 이 가성비를 진짜 갖추고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결국 미사일도 우리 예산으로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저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그럼 KF-21이 정말 수출에서 아까 얘기해 주실 때 호조를 볼 수 있는 게 이 미티어 미사일이 고성능의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쏠 수 있는 비행기 중에 제일 성능이 좋고 싼 게 KF-21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기가 되게 좋은데 이걸 제일 싼 값에 고성능 전투기가 KF-21인데 이것도 비싸니까 그리고 많이 수량을 갖출 수가 어려우니까 결국 자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있으면 훨씬 KF-21 수출이 좋아질 거란 논리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 같은 경우에 이 공대공 미사일 말고 공대지, 그러니까 저거의 뭐 지상 표적 같은 타격한 미사일 중에 국산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수입을 하자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 수입산 미사일이 더 좋다고 하는 고객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반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데다가 이게 대당 가격이 비싸니까 약간 껍데기만 국산이고 나중에 소갈매기가 해외에서 수입하면 이렇게 남는 그 현실적으로 애국심 같은 거 다 치우고 채산성이 모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 미사일로 해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좀 큰 건가요? 기본적으로 현재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해외 동급 대비 70%에서 50% 정도의 가격이 될 거라고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혹시 비슷하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국내 1000 KF-21, K9 이런 무기와 미사일들 수출 가격이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나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미 한번 검증된 무기를 개발 리스크 없이 만들기 때문에 개발비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공급망이 한국에서 있는 대부분 다 국산화를 하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에서 자유롭고, 뭐 유럽산 무기 같은 경우 유럽이란 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유럽산 무기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건 스웨덴, 어떤 건 스위스, 어떤 건 스페인에서 열 몇 군데 안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게 쉽지도 않고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보는 국내 기술력으로 볼 때 언제쯤 공대공 공대지 국산 미사일 개발이 좀 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장 먼저 완성될 것은 한국형 타우러스라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개발비 양산 비용 합쳐서 8,100억 원이 투입되고 한 수백 발 정도 구매를 할 건데, 이게 지금 2028년까지 개발 완료가 될 예정이고, 지금은 FA-50 전투기의 그 시험 모델을 해서 진짜 미사일은 아니고 그 테스트하려고 한 약간 테스트 장비라든가 이런 엔진 빼고 이런 것들을 FA-50에 달고 있다가 KF-21 블록 1이 2026년까지 개발된다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KF-21은 공중전만 막 연습하고 26년이 딱 끝나면 나면 천룡으로 달아가지고 이제 지상공격이 되는지 2년 동안 시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KF-21이 지상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요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를 한번 냈어요. 단독 기사를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국내 연구개발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600억을 투입해가지고 2032년까지 개발해서 3년 동안 생산해서 KF-20에 모두 달고 수출형 비행기도 넣을 수 있는데, 단거리 유도탄도 이게 그 공급망 문제가 있어가지고 FA-50이 폴란드에 수출할 때 신형 미사일을 달아주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못 달아주고 미국 정부한테 이거 달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이 달아주긴 주겠는데 달기 싫다는 건 아니고 하면서 계속 지지를 끌어가지고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와서 야, 네가 팔았는데 협상을 좀 같이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랑 그 나라 정부 간의 협상 과정이라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미티어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1조 5,700억이 투입돼가지고 2038년까지 개발되는데, 요거 말고도 세 종류 이상의 신형 미사일들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서는 막 극초음속 미사일, 단도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미사일 강국이에요. 비행기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팔아가지고 KF-21이 나오면서 이제 이 미사일들을 달 플랫폼이 공중에는 없다가 이제 KF-21이 나오니까 이제 막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뭐 4년 정도 단위로 이제 공대공 미사일들이 개발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게 미사일이 아까 조금 얘기해 주실 때 폴란드 얘기하실 때 하셨지만, 국산 미사일이 없으면 우리가 KF-21을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이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 미사일 팔 수 없어 하면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모든 KF-21 장비나 미사일을 다 미국산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미국산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고 미국이 그걸 허락 안 해주면 뭐 어디에 팔든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미사일을 팔지 않겠어. 왜냐하면
KF-22 말고 우리 F-16을 팔고 싶어 그 나라에 견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그냥 썰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만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위키리크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중요 인사 공문, 뭐 외교 공문들이 유출됐는데 거기 보면 야 스웨덴이 전투기를 팔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투기를 팔아야 돼. 그래서 스웨덴한테 수출 승인을 내주지 말라. 이런 문서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핵심 부품이 아닌 이런 조금 부품은 어쩔 수 없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을 달성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전투기에 수출되는 것도 있고 수입국 입장에서도 내가 미국이랑 싸운다 해가지고 한국이 당장 이 부품을 끊거나 이러진 않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 장점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또 비행기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엔진 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KF-21이 F414 엔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정도 수준으로 국산화가 우리가 좀 가능할지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도전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앞서 말한 미사일 중에 천룡 미사일인데 여기 들어간 엔진 정도까지는 국산화가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게 그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을 첨단 항공 엔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F414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앞으로 10여 년간 연구 개발 그다음에 3조 5천억을 개발비에 투입해서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이에요. 첨단 엔진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F414의 경우에 나온 지 이미 30년이 되었지만 이거 30년을 따라잡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거 따라잡을 기반이 아예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다만 이걸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엔진 업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는 항상 하이급, 미드급, 로우급이 있어요. 제일 좋은 무기, 제일 최신 무기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수입 의존을 해야 되더라도 핵심 무기 체계 그러니까 수적인 주력을 담당하는 것들은 국산으로 대체하면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의 그 외화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경제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F414 엔진급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라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특파원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달성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그 누가 실패를 했다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고 일본의 그 P1 해상 초계기에 그렇게 국산 엔진을 달았는데 문제는 전투기가 없다 보니까 전투기 엔진이 달 수 있는 플랫폼이 없고 지금은 사실 그래서 독자 개발을 포기를 하고 GCAP라는 이제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만드는 공동 개발 전투기에 일본제 엔진을 달지 못하고 롤스로이스라는 영국 회사랑 같이 만들고 있다. 물론 이게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대신에 리스크 수익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항상 폄하를 하고 중국 엔진 못 만드니까 망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러시아 다음에 세계 3위인 건 확실하고 어쩌면 러시아를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서 무작정 폄하를 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의 엔진 개발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건 맞아요. 원래는 중국도 미국한테 엔진을 받아가지고 미국 그 국산 엔진 만들려고 했다가 미국과 이제 천안문 사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로 급히 바꿨는데 미국산 설계로 가다가 이게 러시아산 설계로 바꾸니까 국산 엔진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한 10여 년 넘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으나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래도 미국을 넘어서지 못해서 이제 6세 전투기 엔진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KF-21의 목표로 하고 있는 국산 엔진 같은 성능은 중국이 아마 우리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 이걸 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적인 의지랑 노력이 있으면 이 말을 꼭 드리라고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항상 부탁을 해요. 진짜 힘들고 이번 기회 못 놓치면 다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이 엔진 자체 엔진 개발이 어려운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한번 탄력받아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KF-21이 너무 잘 나가고 예상보다 했고 수출 전망도 밝은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게 인구 절벽 시대에서 이제 우리 한국군 구조도 변경돼야 되고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 현재 방산도 좋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유상증자로 받은 돈들에 대해서 R&D 투자한다는 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엔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과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가야지 나중에 되면 사람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엔진 기술이 이제 KF-21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 드론, 미사일 등 여러 무기 체계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무인기 이야기 전에 첨단 항공 엔진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전투기 엔진을 만들면 전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투기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민수용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객기의 경우에는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서류 절차라든가 시험 평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여객기는 아닌데 수송기,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나 탱크 같은 걸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수송기 개발할 때 국산 엔진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제트 엔진은 배에도 쓰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을 해가지고 이 제트 엔진의 그 날개가 돌아가는 힘으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데, 그 하나에어로가 지금 첨단 엔진 만들고 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데, 하나의 자회사 중에 하나오션 있잖아요. 네. 하나오션이 이제 요게 또 연관이 되는 게, 첨단 엔진 개발 성공되면 함선용 엔진도 국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군함도 100% 국산화가 거의 되는 거예요. 엔진 빼고 지금 다 국산화 됐으니까. 요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또 하나 있고, 무인기용 엔진에도 그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말씀드리다가 좀 성과가 있었던 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첨단 엔진은 16,500파운드고 엄청 좋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걸 무인기에 쓰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좋은 성능이라서. 네. 그래서 작은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엔진을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뭐 KTF 5,500, KTF 10,0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앞서 보여준 그 한국형 무인전투기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참 정부나 이런 연구 개발하는데 큰 거를 만들어야지 작은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해서 3천억 원을 무인기용 무인기용 엔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요런 추력이 낮지만 그래도 많이 팔릴 만한, 왜냐면 그 2부 계속 보시면 이제 드론 이야기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 CCA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유인 전투기가 200대 살 때 CCA는 1000대 넘게 살 수 있다. 요 사업에 한국의 하나가 이제 무인기용 엔진에 지금 자체 업체가 투자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인전투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무인전투기 엔진을 만들 때도 이 작은 엔진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큰 엔진만 만든다, 작은 엔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크고 이제 장래성이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에서 주가 떨어진다고 다들 싫어했는데, 나름대로 그 지금 개발비 쪽에 그걸 잘 쓸 계획이 있군요. 물론 유상증자는 저도 뼈 아팠지만, 저도 방산주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네. 했지만, 그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R&D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문화나 혁신 자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 있고,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제 주주로서 감시하고 이렇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투자 계획이 이행돼서 잘 개발이 되면 결국엔 회사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올 것이고, 맞습니다. 실제로 잘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잘 감시를 해야겠군요. 네. 안 되면 안 돼요. 특파원님, 그러면 요게 엔진 개발이 우리 KF-21 이제 수출할 때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에서 KF-21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항상 좀 아쉽다는 게 엔진이랑 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앞서 말한 듯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 엔진 같은 게 수출 규제를 하기 너무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KF-21 수입을 하고 싶은데 국산 엔진 만들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나라도 있고요. 공개는 못하지만,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이 팔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 미사일 제작사 이 나라에 팔기 싫다. 중동이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중동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몇 년 전에 제일 문제가 된 건 가스쿠지라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의문사를 당한 게 있는데, 네. 요것 때문에 유럽이 중동에 무기 파는 특정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파는 걸 막 수출 금지 때리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중동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국산화가 필요한 것도 있고, 수출 승인을 통한 국산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있어요.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싼데 괜히 R&D 예산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산의 국산한 무기가 국산화가 많이 될수록 앞서 말한 이제 국뽕을 제외하고 채산성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성 부분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파원님하고 마지막으로 K2 흑표, FA50, K9 자주포 수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서방이 그 이제 유럽이 러우 전쟁 전에 이제 그 90년대 소련 무너진 이후 군축을 거의 30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전쟁 터지고 보니까, 심지어 제가 이철재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전차 다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적다. 뭐 비행기도 형편없다. 육군 병력도 지금 프랑스, 독일을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안 된다. 막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서방이 군축으로 좀 지지부진할 때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수출해서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좀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대박을 쳤는데 사실은 미운 오리 새끼였다가 이게 순식간에 변신한 거에 가깝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게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수출된 건데 현대로템 K2 전차 처음에 수출할 때는 폴란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이 경쟁자에 비해서 K2 전차의 특징이 가볍고 그다음에 기동성이 뛰어난 거예요. 기동성이 뛰어난 이유가 좀 가벼운데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차체의 크기라든가 용적을 좀 줄여가지고 효율화를 해가지고 줄였는데 폴란드는 아 이거 못 믿겠어. 아 이거 K2 전차를 잘라서 늘린 다음에 무장을 그 방어 장갑을 10톤 늘려줘 이런 K2PL이라는 걸 요구를 해가지고 업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 개발하는데 거의 전차 한 대 새로 들 개발비가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에 K2 전차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기 전에 K2 전차에 대해서는 한국군도 지금 이 파워팩 문제 좀 고민이 많고 해서 좀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 폴란드 마음에 들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R&D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폴란드는 180도 입장이 바뀌어져서 레오파드 전차나 M1 전차 그러니까 K2의 라이벌인 미국이나 독일 전차는 납품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하니까 K2 전차는 언제 됐냐? 1년 반 만에 180대가 된다. 이래가지고 조립하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K2 전차에 대해서 독자적인 IP를 가진 최초의 전차이기 때문에 아, 첫 작품이 잘 만들 수 있겠어. 이런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K2 전차 전에 K1 전차가 있긴 한데 K1 전차는 한국의 로템에서 생산하지만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미cs 랜드 시스템즈에서 설계도를 줘가지고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IP가 처음 성공하기 쉽지 않아서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서 타보니까. 그래서 지금 K2 전차 2차 사업도 K2 전차 이 기본형은 크게 바뀌지 않고 다만 이제 드론 대응 능력, 드론을 요격하거나 이런 능력이나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APS라는 시스템을 갖춘 걸로 해서 조금만 개조한 그 전차가 이제 독일의 그 폴란드에 수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폴란드에서도 K2 전차를 받아봤더니 이게 꿈에 그리던 전차다라고 어떤 대령군이신가 뭐 이렇게 따보거나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폴란드가? 네,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일단 공격과 수비력, 그 다음에 기동력, 이 공수juk 규정이 제일 잘 맞는 전차가 K2 전차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K2 전차의 라이벌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랑 미국의 M1A2, 그 다음에 수출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 이런 전차들이 있는데 이런 전차는 다 65톤 이상이고 K2 전차는 55톤이에요. 이 10톤 차이가 갈 수 있는 도로나 교량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이게 전차는 그리고 또 트레일러에 실어서 가거든요. 그게 또 가격이 싸고 이제 사고가 덜 나가지고 그런 종류에도 많이 영향을 줘서 이 55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균형 잡힌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K2 전차보다 가벼운 전차도 있어요. 일본의 10 전차 뭐 한 44톤, 프랑스의 르클레 전차 52톤인데 얘들은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근데 K2 전차는 방어력도 괜찮고 공격력도 괜찮은 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말은 그래서 성능이 균형 잡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래도 방어력이 더 세지 않아야 센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성비로 압살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K2 전차의 라이벌이 할 수 있는 경쟁 전차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지금 레오파르트 A8 이게 제일 최신형 독일 전차인데 가격이 거의 3천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3천만 달러라는 가격은 우리 FA50 경전투기의 수출 가격입니다. 탱크 한 대 가격이 비행기 전투기 한 대 가격인 거예요. 원래 전투기가 작은 그러니까 개인용 무기, 한두 명이 타는 무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전투기인데 거의 전투기 가격에 근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납기 빠르고 군수 지원이 잘 된다. 레오파르트 M1A2 있는데 M1A2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가 사실 실전에서는 제일 많이 전차를 부숴가지고 검증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전차 생산을 엊그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것들이 공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2도 독일 전차인데 공장이 독일에만 있지 않고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 이것저것 돼서 모아내니까 납기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이탈리아가 지금 얼마 전에 네오파르트 2를 선정했는데 거의 한 10년 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차를 바꾸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차 하나 받는데 10년 걸리고. 정확히 말하면 100대 받는데 10년 걸린데 우리 K2 전차는 100대 받는데 1년. 가격도 싸고 성능도 적절하고 좋은데 납기도 빠르고 있을 이유가 없네요. 아, 그렇죠. 다만 이제 K2 전차가 이제 처음 우리가 만든 독자 IP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따봉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루마니아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또 괜찮다고 하고 중동의 카타르나 UAE에서도 K2 전차를 보내가지고 같이 공동을 하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누군가 이렇게 써보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K2 전차가 무게가 55톤, 레오파드 2나 M1A1 전차는 65톤, 10톤 작은 게 되게 러우 전쟁 때 되게 이게 좋음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교량 건너고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기동성의 차이가 크게 되는데 이 적재 중량에서 모든 지금 한강 다리도 몇 톤 이하까지는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우면 둔하기도 둔하고 이 움직이고 하는데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물론 55톤이든 65톤이든 동일한 그 한 단점이 지금 현재 전차에 있어요. 뭐냐면 드론에는 파괴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옆에 K2 전차 옆에 이런 사각형 레고 같이 생긴 게 반응 장갑이라 해가지고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특수 장갑 같은 게 있고 이거를 어, 러시아 탱크나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드론을 막는 데는 크게 소용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드론을 잘 막는 전차가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러우 전쟁에서 저희 차는 비싸기만 하고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은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절반은 사실이죠. 과장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러우 전쟁에서 전차나 장갑차가 10,000대 이상 손실된 건 맞습니다. 양측 합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이런 데는 뭐 100대도 부서졌어요.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전차랑 장갑차 손실이 큰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드론이 모든 전차나 장갑차를 부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포격, 그다음에 적 전차의 공격, 그다음 드론인데 다만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로 전차를 부수려면 한 대 1억짜리 미사일, 제블린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2억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드론은 몇백만 원짜리로 전차 한 대를 부술 수 있으니까 이 가성비에 너무 뽕이 간 거죠. 그리고 이 너무 싼 무기에다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 전차 무용론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군함 중에서 전함이란 게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전함이 해상전의 주력이었다가 항공기에 탑재한 항공모함이 훨씬 더 멀리서 전함을 공격하니까 지금 다 전함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차가 없어지고 드론 캐리어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드론 캐리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멀었고 아마 이제 전차랑 드론이 결합하거나 혹은 전차에 대해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이 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K2 전차만 하더라도 능동 방어 장비라 해가지고 저거에 미사일 요격한 건데 이제 드론도 요격할 수 있게 하고 드론이 위에서 수직으로 꽂으니까 그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꽂는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군용 K2 전차는 사람이 손으로 직관포를 잡고 쏘는데 이거를 자동화된 로봇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적 드론을 자동 추적해가지고 기관포를 발사하거나 아니면 드론 제모를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2부에서 잠깐 다뤄봤지만 이제 무인 드론이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림도. 그럼 여기 탱크에 그 전차에다 그런 걸 또 삽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고 지금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KF-51 판턴은 공격과 방어에 각각 드론들을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취재 한번 볼까 흑표 전차에도 드론을 탑재하려는 계획이 있고 이제 흑표 이후 차세대 전차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차라는 게 예산 배정 같은 게 받기 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나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전차에 드론을 어떻게 탑재하는가 뭐 이런 것도 막 해서 학회에다 발표도 준비하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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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잠수함에다가 저 비행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막 만들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잘 아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잠수항모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패를 했고 항공모함은 역시 비행기를 많이 실는 쪽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수항공모함이 잠수를 해서 적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 좋은데 항공기 2대 아니면 3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차에다가 방어용 드론을 싣는 것도 공격 드론은 막 정말 막 100대 200대 올 수 있는데 여기는 기껏해야 한 두세 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숫자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장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로봇과 활용해가지고 유무인 복합으로 가면 이게 극복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전차에다가 굳이 드론을 싣지 않아도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건 어떤 식이냐면 지상 드론과 공중 드론을 결합한다. 예, 이걸 복합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로봇이 드론을 갖고 드론 옆 그 자동 장갑차나 전차 옆에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장전에 이런 게 재장전에 이런 게 많이 갈 수 있고 숫자에서도 유리하니까 아까 전에 2부에서 유인 전투기랑 무인 전투기가 같이 CCA라서 협력 전투를 한다는 거 멈티라고 했는데 지상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사업들이 너무 재래식 무기가 잘 팔리니까 재래식 무기가 만드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현대 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로봇 차량, 로봇 장갑 차량, 뭐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거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차가 그냥 구식이 됐어 하고 없어지 도태되는 게 아니고 전차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로봇과 드론들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 공격력은 살리고 이제 그 드론의 방어는 또 자체적으로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화가 되는 거야.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가 러우 전쟁에서 이거 전쟁해 보니까 비싼 거 미사일 멋있는데 돈 많이 들고 막 재밍되고 결국엔 화력이더라. 그냥 155mm 똥포 뭐 이런 게 최고더라. 그래서 K9 자주포가 굉장히 수출이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K9 자주포가 굉장히 이미 현대전에서 갖고 가는 건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전쟁의 포병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기갑 부대들 피해가 많은 것 중에 핵심이 적의 포병 사격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거든요. 전차는 원래 같은 전차끼리 싸우는 게 핵심이어가지고 장갑이 앞에서 보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적 전차가 오면 요 정면 사이의 싸움에서 강한데 포탄을 위에서 날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포탄이 잘 터진다는 게 이게 밝혀졌고 그다음 지역 제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포병이 항공 공격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이유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공군 둘 다 좀 지리멸렬해가지고 실제로 야 도와줘 화력 지원해줘 하면 포병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가격대 성능비로 왕거리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도 포가 제일 좋다. 그리고 이 가성비 중에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최고의 가성비를 갖췄다. 그래서 10개국에 지금 수출돼 가지고 국가는 뭐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베트남 수출가 그리고 이미 산데 뭐 인도라든가 루마니아 같은 데가 더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폴란드, 터키, 이집트, 인도,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노르웨이 추가로 베트남 등등이 수출을 이제 이미 샀다고 하는데 K9 자주포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건가? 장점이 뭡니까? 네, K9 자주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기가망 독일의 PZH-2000이라는 자주포인데 기본적으로 발사 속도라든가 사거리 이종에서 PZH-2000이 훨씬은 아니고 한 20% 정도 좋았어요. 네. 근데 가격은 50% 이상 비쌌어요. 그 20%를 감수하고 50% 비싼 장비를 살 것인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K9보다 싼 자주포도 물론 많습니다. 중국의 SH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파키스탄에 수출되기도 했는데 이런 싼 전차들은 무한궤도를 쓰지 않고 거의 트럭에다 포를 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도 차량용 자주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트럭에다가 포를 얹는데 이런 것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포가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전하게 장갑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밖에서 포탄을 쏘고 해야 돼서 적의 포탄 공격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K9은 이 방어를 그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안에서 내부에서 장전을 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있고 이걸 증명한 사례가 있죠. 2010년도 그 연평도 폭격전에서 사격한 그 사진을 보면 막 진지가 풀이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거기서 열심히 대응 사격한 게 아주 외국에 인상적으로 그 이후로 이제 K9 수출도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해병대 포병 출신 분들을 항상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한 다음에 해외 전시 갈 때 아유 연평도 사건 기억 안 나냐 해병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실전을 겪었다 이렇게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실전 경험이 무기 수출에서 그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저는 실전 경험이 없는 고성능 무기가 실전 경험이 많은 저성능 무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 같은 오타쿠적인 생각이라고 항상 까요. 이게 실제 뭐 원스타 투스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면 증명이 됐다는 거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준다 살상이 얼마 된다 이 증명하는 거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스펙이 더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 니는 안 죽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이 전쟁터에서 이게 어느 전쟁에 쓰인 거 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방위 사업이나 무기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K9 자주포 가격이 점점 좀 싸진다면서요? 아, 점점점 싸지는 건 아닌데 물가가 올라가는 대비에 그 K9 자주포의 그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 K9 자주포가 지금 1,500대 정도 한국에 배치됐는데 이 10차 양산, 12차 양산까지 갔는데 각 차수 양산이 기간은 긴데 단가가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외국에서 그 PZH 자주포 이런 거는 지난 10년간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수출도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되고 부품 하나의 그 단가라든가 그 이윤율 같은 게 어느 정도 무리해서 안 잡아도 이제 업체가 도산 안 하고 감가상각이 다 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는 거예요. 뒤에 생산할수록 이미 그 생산 설비에 대한 이유는 다 뽑아냈으니까. 이 결국엔 많이 만들고 많이 수출하니까 점점 가격도 물가 환급률 대비 거의 안 오른다. 그러면은 이게 또 폴란드에서 뭐 크랍 자주포라고 해가지고 이 K9 자주포를 약간 국산 자주포처럼 생각을 한다면서요? 뭔가요? 이게 폴란드가 사실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하지만 그 나라도 나름 가락이 있어서 사실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산 무기를 만들려다가 실패하면 도와줘 한국 하면서 한국이 도와주게 되는 게 그 경우인데 원래 K9 자주포 기술 중에서도 영국에서 기술을 좀 받아온 게 있거든요. 크랩 자주포 같은 경우 영국에서 포탑을 받아오고 폴란드가 자체 기반한 차체를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차체가 성능이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 폴란드의 방위 사업의 그 기원은 옛날 구소련에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그러니까 소련판 나토죠. 네. 그런 공급망의 일종으로서 소련제 무기 기반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능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랩 자주포를 국산 자주포 이 자존심 있으니까 야 차체만 수출해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체만 팔았어요. 포탑은 니들 있어. 그런데 그 포탑도 사실 K9 포탑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포탑과 차체 모두가 한국산인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갑차나 FA50 같은 경공격기 KF21 KF21은 아직 예정이죠? 천궁 같은 무기도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제가 이야기해 볼 만한 거는 천궁2 대공 미사일 수출이고 작년에 이라크에 처음 수출해서 27억 9천만 달러가 수출됐는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세 나라에 수출됐는데 거의 10조 원치가 수출됐어요. 대공 미사일만으로도 이게 대공 미사일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거고 앞서 말한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다 합해가지고 10조 원이 넘고 거의 12조 원 가까운 딜이 있고 이쪽에 거의 다 거래는 마무리됐는데 현대 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후속 사업 막 300대 이상의 전차를 그 폴란드에 생산하는 사업이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그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외에도 좀 크기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시장을 뚫었다 해서 작년에 좀 주목받았던 게 페루의 K80 자동차 2배 전투함이 수출돼가지고 장갑차 군함 합해서 4억 7천만 달러라 가지고 이제 폴란드 수출액보단 작은데 새로운 시장 뚫은 게 중요한 거예요. 방산 수출이 항상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있는 무기 내가 산 무기만 다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다 수출 실적이 잘 없었고 근데 그래도 지금 3년치 이상의 주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많이 기대됩니다. 특히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 중국산 전투기랑 막 경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100대 이상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단일 방산 제품으로 12조 78억 달러니까 12조 이 정도로의 그 수출 누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금액상으로 비싼 그 많은 금액이 이제 수출된 이제 무기 체계를 알 수 있는데 보니까 필리핀에서 추가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FA50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직 말레이시아는 FA50 안 받았는데 벌써 받고 나서 좋으면 더 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받고 나서 좋으면 수출 전망에서 발끈해진 우리나라 방산이. 그럼 끝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야 될 것들 혹은 지금 걸림돌 어려운 뭐가 있을까요? 이 안 좋은 이야기도 다소 될 수 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일단 업체 간의 경쟁이 너무 과도해서 이게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일명 KDDX 논쟁.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사이에 KDDX 선도함을 어떻게 건조할까 논쟁이 되다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 그 두 조선소의 기자 그 담당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 들으면 각자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다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호주 호위함 수출 사업 도전했다가 두 회사 각각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두 회사가 힘을 합치지 못한 것도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의 군함 수출에 맞추려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에 맞는 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KDDX고 요게 늦게 완성될수록 우리 군의 전력 증강도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대해서 빨리 물론 그 돈이 몇 조 원 달아간다니까 엄청나게 싸운 그런 이해는 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득보다 손실이 큰다 생각했을 때 크게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좀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지 않고 이렇다고 서로 간에 불만이 있어요. 요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발전, 정확하게 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강해야 좀 개선돼야 되고 중복 투자가 좀 걱정돼요. 이게 옛날 방위사업은 생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정부가 R&D 비용 안 주면 무기도 못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업체에 대한 경쟁이 과도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데 중복 투자를 막을 수는 없어요. 방위사업이라도 해도 민주국가니까 삼성이 컴퓨터 만드니까 LG가 컴퓨터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가 전부 다 계열한 제도가 있었다가 폐지된 지 오래라서 요걸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업체들도 과도한 출력 경쟁보다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 저기를 더 발전시키는 걸로 좀 그 투자하는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론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국산 부품을 너무 많이 써서 뭐 한국에서 드론을 도입했는데 중국산 부품을 써서 탈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드론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모터나 배터리 같은 거를 중국산 말고 쓸 데가 없어요. 이거를 정부가 앞장서서 국산화 시키고 핵심 부품 국산해주고 핵심 부품을 쓴 무기들은 국산화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제일 싸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국산 부품을 쓴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요 장려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 친한 분들이 다 그런 데서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무원으로서. 근데 고충이 많고 지원이 좀 적습니다. 이 워낙 큰 사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탱크, 비행기 이런 겉모습에만 이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부품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방산 부품 이야기 뭐 한 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다 주무시면서 이제 ASMR로 쓰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미래 생각하면 이런 부품이나 이런 국산화 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K방산에 투자라 책을 쓰셨는데 끝으로 이 책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의 투자라는 것은 이제 크게 무기체계와 핵심 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방산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 제일 잘 되고 있는 10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 무기체계의 변천사와 미래 전망, 그 다음에 경쟁자의 수출 경쟁력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자 했고 그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항상 라이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협력하고 어떤 때는 대결하고 이런 구도가 다양해요. 이런 구도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의 미래라든가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정리했고 드론과 인공지능이 활발해진 전쟁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소리도 많아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대 미래전의 시대에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 책이 바로 이 K방산에 투자하라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특파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